네, 그러면 이번에는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식이라는 말은 정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재무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만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아리송하죠. 그래서 인식 기준을 보시면 그 인식 기준을 충족할 시에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식 기준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먼저 인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측정의 신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인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 기준이 충족될 때에 인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 요소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 요소들이 있죠. 그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우선 하시고요. 그리고 각 요소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동시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혼동되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그리고 수익, 비용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자산,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그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산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측정,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산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할 때요.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효익은 일단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매우 이건 이제 그냥 높고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 장부에다가 적을 수 있겠죠. 회계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하잖아요. 계정 과목과 금액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겠고 자, 그다음 부채 같은 경우는 자산은 유입이었다면 부채는 나중에 결국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자원의 유출이란 말은 이제 이것도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선은 그래서 부채는 돈을 갚음으로 인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아까 번 돈이라고 했었죠. 번 돈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효익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비용은 쓴 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효익이 감소한다. 이건 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이것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는 분계라는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하는데 그 분계를 할 때 꼭 그 계정 과목의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럼 이 측정은 다른 말로 가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제학 분야, 뭐 고전학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사용가치 이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교환가치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용가치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기업의 사용가치. 우리는 결국은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하니까 뭐 다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고 기업의 사용가치는 무엇인가를 특히 잘 아시면 되겠죠. 이 키워드는 미래의 순현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용가치라는 것은 결국 할인가치 다른 말로 하면 현재가치입니다. 이 현재가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회계를 배움에 있어서 혹은 재무관리 등을 배움에 있어서 현재가치 혹은 뭐 미래가치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교환가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다른 재화와 교환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가격을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보실 측정 기준들입니다. 이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끝내시고 나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전부 다 각각의 계정 과목들 있죠. 그걸 측정함에 있어서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고 또 다른 어떤 자산은 현행 원가로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역사적 원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원가는 기본적으로 유형 자산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입니다. 이게 약간 시점으로 한번 보자면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겠죠. 결국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과거에 취득했었던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쭉 현재까지도 계속 그대로 적는 거죠. 아까 전에도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건물 같은 자산을 100억에 취득하였다라고 하면 과거에 취득했죠. 그러면 그게 현재까지도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보시면 건물 금액 100억이라고 계속 적혀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의 가치 감소분은 아래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시점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행 원가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취득했던 이 100억짜리 건물을 만약에 현재 시점에 취득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 그래서 현행 원가 혹은 현행 대체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 이걸 산다면 얼마일까? 내가 과거에 100억을 주고 샀었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금 올랐고, 만약에 지금 살려고 하면 120억이다 라고 한다면 이 120억 원의 금액이 바로 현행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실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그려드린 그림을 바탕으로 하셔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 원가는 지금은 계속 우리가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채를 대상으로 해서 현행 원가도 한번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는 현재 시점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걸 갚기 위해서, 혹은 뭐 빌려오기 위해서 등이겠죠. 지급해야 되는 금액. 이것도 이제 현재 시점이라는 키워드 말 때 기억하시고요. 단어에도 보시면 현행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현행은 결국 현재 시점에 취득할 경우, 현재 시점에 부채를 땡겨올 경우 얼마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처분할 경우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만약에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자, 아까 1, 2번과 비교하셔야 될 거는요. 역사적 원가는 내가 최초에 샀던 금액, 그게 지금까지 얼마이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고, 현행 원가는 지금 산다면, 취득한다면, 이게 다 결국은 취득 시점이죠. 또 취득 관점이죠. 1번, 2번은.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처분할 경우, 이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100억짜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판매하려면은 얼마일까? 그런 식으로 되겠고, 부채 관점에서는 이행가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가, 상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처분 관점이라는 게 바로 실현 가능, 처분을 함으로써 돈이 실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 가치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가치가 좀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액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현재 관점으로 할인을 해보는 거죠.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100원인 금액을 은행에 넣으면 1년 후에 10%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10이 되겠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보세요. 그러면 결국 나는 100원짜리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1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100원의 현금이, 이 100원의 상품이, 금융 상품이
그 돈을 넣었을 때 10% 이자가 붙는다면 미래에는 110원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래에 100원인 금액, 100원인 금액이 현재 가치로 따져 본다면 얼마일까?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가치가 됩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치는 더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여러분 지금 100원 받으실래요? 아니면 1년 후에 100원을 받으실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어요? 현재 가치를 아시는 분이라면 저 지금 100원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100원을 내가 통장에 넣어 놓으면 1년 후에 110원이 될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이 일단 현재 가치와 관련된 관점이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채가 있는데 미래 현금 돈이 나가는 것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 보면 얼마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그 부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채입니다. 사채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뭐 10년 후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와야 될까? 1,000만 원 빌려오는가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자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으로 현재 가치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공정 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교환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죠. 그래서 공정 가치는 우선 시장의 가치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뭐 M 마켓 밸류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밑에 있지만 우리는 우선 공정 가치라는 말은 결국은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선은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똑같은 책을 3번 이상, 3회독 이상은 하셔야지만 본인의 것이 돼요. 그렇다면 우선 저랑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줄기를 먼저 잡고 가자는 거죠. 줄기를 기본적인 것부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시면서 가지치기를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사나 세무사 혹은 뭐 여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공부하실 때도 항상 처음부터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줄기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2회도 갈 때 가지를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뭐 3회도 갈 때쯤이면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한 10년분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그 기본서에다가 각각 이제 객관식 다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그 복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기본서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로 체크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내용 위에다가, 이 문장에다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차에서 나왔다. 동그라미. 또 나왔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한 10회분, 10년분을 동그라미 쳐보시면은 자주 나왔던 것과 자주 나오지 않았던 것이 판단이 됩니다. 이건 한 3회독 하실 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정의는 3번 나왔었구나. 그러면 좀 중요도가 높구나.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안 나왔구나. 그러면 일단 안 읽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 뭐 그런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1회도 가실 때는 개념 잡기. 두 번째는 한 번 더 좀 가지치기 하면서 보시고 세 번째는 기출문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고 그러면서 막판에는 객관식 문제집 있죠? 그거 하나만 잘 선택하셔서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풀고 맞았으면 O, X, O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O가 많은 것은 결국 나중에는 안 풀어도 되는 문제. 그리고 X가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또 풀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 회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격한 회계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객관식 교재를 한 3권 정도 보신 분이 계세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근데 결국은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집이라는 게 기출문제가 일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책의 저자가 추가적으로 만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만든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숙지가 다 안 됐다면, 시험 치기 전까지도 안 됐다면 결국은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든 문제 있죠, 그거는 볼 필요는 없고 다시 기출문제만이라도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막판에는 모의고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잖아요. 그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그 시간 관리 있죠,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자주 보시면서, 어쨌든 뭐 다 회독을 기본입니다, 고시 시험에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측정 기준들이 있었죠. 뭐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측정 기준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역사적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가 100억 주고 산 건물을 10년이 지나도 취득원가에는 100억이라고 써놓는 거랬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 가능성은 올라가는 특징이 있으나, 목적적 값성은 현재 이건 얼마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적 값성을 조금 하락시키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질적 특성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질적 특성이라는 걸 배웠는데 걔네들은 상충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질적 특성끼리의 상충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는 하시고 가시라. 자, 공정가치는 검증 가능성을 좀 하락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건물의 가치가 아까처럼 100억 주고 샀다가 10년 동안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검증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매년 바뀌니까. 검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 오늘 측정한 거랑 1년 후에 측정한 거랑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검증 가능성을 낮게 한다는 뭐 그런 특징이니까. 그런데 목적적 합성은 높아지죠. 목적적 합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할 때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적 합성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역사적 원가를 쓰면 혹은 공정 가치를 쓰면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이죠. 요거는 그 회계 기준에서 목적적 합성을 더 중시하느냐, 충실한 표현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걸 지금 당장은 판단하실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이제 회계 기준만으로 측정을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데 애매할 때 있죠. 그때는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회계사나 세무사시라면 그러면 지금 이 측정 방법은 목적적 합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좋은가, 혹은 충실한 표현을 더 높이는 것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게 바로 전문가의 입장이니까요. 다음으로 자본유지 개념이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회계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 수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T계정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기초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기말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에 자본이 100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중에, 기초와 기말 사이가 기중이죠. 그 기중에 예를 든다면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출자가 발생될 수가 있고, 혹은 배당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잘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수익은 뭐 80원을 벌었다. 비용은 50원에 발생했다. 추가 출자 20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당은 10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40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수익 빼기 비용 부분은 이익입니다. 그럼 이익은 80이죠. 80이 아니고 30이죠. 30이고요. 자, 아까 추가 출자는 제가 30이라고 했었죠. 30에 21 했었죠. 20. 자, 그래서 이익은 더하는 거고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됐다면 손실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우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던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유지 개념의 재산법이라는 뭐 그런 계산식인데요. 그 식을 나타낸 게 아래쪽에는 요 식이죠. 하지만 뭐 그냥 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있고요. 회계원리에서는 이 정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 금액, 그 차이 금액을 잘 보면 그 금액 속에는 이익도 들어있고 추가 출자했거나 배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들은 모두 자본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지금 100에서 140, 총 40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래쪽 거고, 이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중급 회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화폐 단위 개념, 그리고 구매력 단위 개념을 추가해가지고 명목이냐 구매력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이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1년 12월 31일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천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거 T 계정으로 그려보면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1년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했고요. 금액은 1000이죠. 자, 요 취득했으면 여기는 자본이라고 쓰겠습니다. 10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1년 후에 토지의 가격은 현행 원가로는 1320, 물가 수준은 20% 상승했다. 보통 이제 물가가 몇 프로 상승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일단 보시는 거고, 자, 그럼 명목 자본 유지 개념과 구매력 자본 유지에 따라서 인식할 보유이익은 얼마냐?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유이익이라는 것은 실현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평가를 해봤더니 이 정도의 금액이 올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먼저 명목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는 토지라는 그 금액 자체가 1320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 차이만큼만 이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구매력 자본 유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의 금액이 구매력, 그러니까 그 물가에 따라서 20%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1200이 된 거예요. 기말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판다면 1320에 판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유이익이 각각 다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우선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물 자본 가지고 또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원가가 10만 원인 재고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자본이라는 것도 나오죠. 자, 앞에 거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요거는 자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차변에만 집중해서 이 토지의 금액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떻게 팔렸나 그거에 집중했었다면,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우선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재고자산을 10만 원에 샀으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10만 원 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한 거니까 자본에도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초고요. 기초. 자, 그 다음에 기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기중에 재고자산을 기중에 현금 15만 원으로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또 T 계정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재무상태표 두 개를 그리고요. 기초, 기말. 그리고 기초에는 재고가 있었고 재고자산 1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중에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합니다. 재고자산을 팔았대요. 그렇게 되면 기말에는 우선 재고자산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재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본도 없어지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냐면 10만 원짜리 재고자산을 지금 15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은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기본적으로는 기초에 있던 거에서 그 다음 이렇게 발생한 이익이나 배당이나 추가 출자를 통해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또 보셔야 될 게 이익을 5만 원을 즉시 인출했다라고 돼 있죠. 인출금이거든요. 인출금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이거 회계원리 때 배우셨어야 돼요. 소유주나 기업의 뭐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이 회사 돈을 인출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출금으로 해서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본의 감소. 그럼 여기 바로 마이너스 해서 5만 원 인출금이 빠집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죠.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요까지 내용.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재고자산의 현행원가가 12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 그런데 소유주는 재고자산을 죄취득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원래 10만 원인 줄 알았던 게 현행원가가 12만 원이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재고자산을 살 수가 없게 됐다. 그 이야기를 우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재취득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고 보유이익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재고자산의 보유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재고자산이 역사적 원가가 처음에 차변에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현행원가 새로 살라고 보니까 12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재평가를 해보면 12만 원, 즉 보유이익이 2만 원 발생한 것이랑 같고 그러면은 이걸 제외한 금액을 배당으로 인출해야 되는데 방금은 이걸 포함해서 다 인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수익을 대응시켰다면 이익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이익이 아까 전에 재고 자산이 현행원가 15만 원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초에 10만 원이라고 인식했던 재고 자산을 우리 회사가 이거 현재 가치, 현재 현행원가가 12만 원이라는 걸 기존에 알고 나서 계산을 했다면 결국 이익이라는 거는 3만 원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3만 원만 이익으로 보고 매출 이익으로 보고 3만 원만 인출했다면 이제 새로운 재고 자산을 내가 삶에 있어서 10만 원짜리가 아닌 현행원가 12만 원짜리 그걸 삶에 있어서 충분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내용은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